세계는 역사를 두 가지 방식으로 대면합니다. 과거를 직시하며 이를 교훈으로 삼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과거를 외면하며 현재에 안주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이 두 나라는 아시아의 근현대사를 공유했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태도는 정반대입니다. 한국은 고통 속에서도 세계로 나아갔고 일본은 자부심 뒤에 숨은 불안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오늘날 두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독일 기자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델라인 슈트라우스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자랐고 현재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제가 일본에 온 지 벌써 10년이 흘렀어요. 2014년 처음 일본에 왔을 때는 모든 게 신기하고 흥미로웠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기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사회, 그리고 질서 있는 도시 풍경까지. 일본은 제가 상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일본이 가진 복잡한 면들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혐한이라는 단어와 현상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혐한이 단순히 특정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일본 사회 전반에 퍼진 정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서점에서는 혐한 서적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놓여 있고 일부 방송에서는 한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자주 나왔습니다. 한국 관련 뉴스를 접할 때마다 왜 일본은 한국에 이렇게 적대적인가? 라는 이 질문이 저를 취재로 이끌었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 제가 일본에 오기 전인 2011년 후지TV 앞에서 벌어진 반한류 시위는 이미 혐한이 사회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큰 재난을 겪은 뒤였어요.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자 일부 일본인들은 이를 위협으로 느끼고 반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자료를 접하면서 혐한이 단순히 문화적 갈등이 아니라 일본 내부의 불안과 복잡한 감정의 투영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일본에 처음 왔던 2014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때도 혐한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서점의 혐한 서적 코너는 늘 새 책으로 채워져 있었고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의 성공을 깎아내리려는 보도가 자주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일본 사회의 모습이 독일과 너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독일은 나치 정권의 잘못을 직면하며 이를 철저히 반성하는 문화를 구축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학교에서는 홀로코스트의 잔혹함과 나치의 만행을 필수적으로 가르칩니다. 학생들은 유대인 학살 현장을 견학하며 과거의 잘못을 체감하도록 교육받죠. 또한 독일은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2000년 나치 희생자 배상 기금을 설립해 전 세계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위안부 문제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언급조차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과거사를 직면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비난하는 보도도 많았습니다. 일본은 왜 과거를 직면하지 않고 대신 한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걸까?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 깊게 남았습니다. 당시 일본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분석한다며 방송했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진행자는 한국 드라마는 일본 드라마보다 감정적이고 과장된 면이 강하다고 비판했고 패널들은 한국 콘텐츠의 성공을 일본의 기술과 형식을 따라 한 결과라고 평가절하 했죠. 그들의 표정에는 경계심과 약간의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정적인 묘사가 단순한 비평을 넘어 한국의 성공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일본의 감정적 반응으로 보였어요. 서점에서 본 혐한 서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에 온 첫 해, 서점 한가운데에 진열된 한국은 왜 일본을 배신했는가? 라는 책의 제목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 책은 한국이 일본을 이용해 성장했으며 일본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책들이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대중들에게 퍼뜨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혐한 정서가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대중의 반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 이런 정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시작했더군요.
한국을 깎아내리는 발언이나 정책들을 내놓으면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한국을 향한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일본 사회 내 깊은 불안감의 반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성장은 일본에게 분명히 큰 충격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충격은 일본이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기보다는 한국을 폄하하는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이렇게 다룬다는 건 단순한 경쟁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그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치가 얽혀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국을 직접 가서 봐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본 안에서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건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만을 보는 것과 같았거든요. 저는 결국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조차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먼저 독립기념관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동안 겪었던 아픔과 저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기념관에 들어서자마자 당시 상황을 생생히 재현한 전시물이 저를 맞이했어요. 강제로 끌려가는 소녀의 모습, 그리고 일본군의 통제 아래서 고통받던 한국인들의 사진과 기록들은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이 담긴 영상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나치 시절의 만행을 배운 독일인으로서 전쟁 속에서 희생된 여성들의 고통은 매우 익숙한 주제였어요.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 규모와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할머니들은 지금도 정의를 외치고 있었어요. 일본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독일과의 큰 차이점을 느끼게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과거 나치 정권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교육과 정책을 통해 반성하고 바로잡으려 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과거를 직면하기보다는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가 두드러졌습니다. 독립기념관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한 전시관을 들렀습니다. 그곳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기록한 사진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편지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지만 우리의 정신은 빼앗기지 않았다. 그 문장은 제 마음 깊숙이 울림을 주었습니다. 당시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그들의 모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독립기념관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왜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 단호할 수밖에 없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였어요. 그 다음으로 저는 독도 전시관을 찾았습니다. 일본에서도 독도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나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섬이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는 주권의 상징이라는 점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시관 곳곳에는 독도에 대한 역사적 자료와 함께 일본의 주장이 왜 근거 없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어요. 한쪽에 걸린 큰 문구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독도는 한국인들에게 단순한 섬이 아니라 일본의 침탈을 기억하는 역사적인 공간이다. 저는 일본에서 듣던 이야기와 너무도 다른 내용을 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일본에 대해 화가 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과거사에 대한 태도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일본은 한국을 침략하고 지배했던 과거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축소하거나 부정하며 한국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왔다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죠. 한국에서 만난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 정치권은 한국과의 갈등을 지렛대로 삼아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왔습니다. 특히 한국이 국제적으로 주목받을수록 일본 내부의 불안감을 혐한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해졌죠. 이 말을 들으며 반한류 시위와 그 이후의 혐한 서적 열풍이 단순히 대중의 감정만이 아니었다는 점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과거사 문제에서 피해자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도 느꼈고 독도 전시관에서도 확인했지만 한국은 과거를 회피하지 않고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자존심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한창이던 어느 날 저는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대형 광고판을 보게 되었어요.
화면에는 한류 아이돌 그룹이 등장해 신곡을 홍보하고 있었는데 군중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환호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한국 방문 전 저는 이미 일본에서 한류의 인기를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일본의 젊은 세대, 특히 10대와 20대 사이에서는 K-팝과 한국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류를 바라보는 일본 사회의 이중적인 태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젊은 층은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열광하지만 보수적인 정치인과 언론은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국에 온 이후 한류의 영향력이 단순히 문화적 소비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K-팝, 드라마, 영화 등을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그것을 자국의 자존심과 연결짓고 있었거든요. 이는 단순한 상업적 성공이 아니라 과거의 침탈을 극복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노력의 결과처럼 보였어요. 저는 일본에서 한류를 좋아하는 팬들과 싫어하는 사람들을 모두 만나본 적이 있어요. 좋아하는 팬들은 K-팝을 단순히 음악으로 소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을 여행하는 등 문화적 교류를 더욱 깊이 경험하려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러나 한류를 싫어하는 이들은 주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이 일본 문화를 모방해서 성공했다거나 한국은 일본과 달리 깊이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 내 한류에 대한 이런 양면성을 이미 잘 알고 있더군요. 제가 만난 한국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이 한국 문화를 소비하면서도 여전히 한국을 깎아내리는 건 열등감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아시아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이 한류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일본에서 봤던 보수 언론의 한류 관련 보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서 일본보다 더 강력한 자신감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 이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 산업이 단순히 수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놀라웠어요. 흥미로운 점은 한류가 일본 내 혐한 정서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본의 젊은 세대 중 일부는 부모 세대가 가지는 혐한 정서에 대해 구시대적인 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한류와 자존심을 경험한 뒤 저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을 직접 보고 느낀 경험은 제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지만 여전히 일본에서의 혐한 정서가 왜 이렇게 뿌리 깊은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었어요. 특히 일본의 보수적 정치인들이 혐한 정서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먼저 일본에서 혐한 정서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던 시점으로 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2011년 후지 TV 앞에서 벌어진 반한류 시위가 중요한 전환점이었더군요. 당시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사람들은 불안을 해소할 대상을 찾기 마련인데 그 화살이 한국으로 향했던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그 시위가 단순히 한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회 전반의 불안과 불만이 투영된 결과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일본 경제는 점점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젊은 세대는 취업난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적 성공과 한류 열풍은 일본인들에게 일종의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한국이 자신들을 추월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혐한이라는 형태로 표출된 것이죠. 저는 일본의 정치적 환경에서도 힌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혐한 정서는 단순한 감정적 반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여러 방면에서 일본을 앞지르며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은 데 따른 불안감의 반영이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전자기기, 한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했고 젊은 일본인들조차 한국이 더 나은 나라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죠.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본의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한국은 일본의 기술을 따라 했을 뿐이라며 대중의 자존심을 위로하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혐한 정서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2018년 초계기 사건과 2019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이런 혐한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일본 언론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일부 언론은 혐한 정서를 부추기거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강화시키는 보도를 이어갔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을 다룬 기사에서도 일본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다는 식의 프레임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는 대중들에게 한국이 일본보다 결코 우월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하려는 의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니 이 모든 것의 근본에는 일본 사회의 자격지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때 아시아의 중심으로 자부했지만 현재는 한국의 급성장 속에서 그 위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반도체, 전자기기, 그리고 문화 콘텐츠 등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하자 일본 사회는 한국에 대한 경계심을 넘어 열등감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는 더욱 강하게 느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자존심과 과거를 직면하려는 태도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을요. 일본의 혐한은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니었고 저는 이를 통해 두 나라의 복잡한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모든 것을 독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저는 독일과 일본의 차이를 일본인들과 이야기하면서 종종 비교하게 되었어요.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의 만행을 철저히 반성하고 이를 교육과 정책으로 이어왔습니다. 유대인 학살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자부심처럼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에서도 2차 세계대전의 기억이 있지만 그들은 과거를 직면하기보다는 축소하거나 때로는 부정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일본인 지인에게 솔직히 물어봤어요. 왜 일본은 과거사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걸까요? 그러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자존심의 문제일 겁니다. 일본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해요. 과거를 직면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 말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그것을 미래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어요. 독립기념관에서 본 독립운동의 흔적들, 위안부 할머니들이 여전히 정의를 외치는 모습, 독도 전시관에서 확인한 주권에 대한 의지까지. 그들은 그 고통을 교훈으로 삼아 자신들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세우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과거사를 철저히 반성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혐한 정서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8년 초계기 사건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 해군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국내 반한 감정을 크게 부추겼습니다. 당시의 논란은 단순한 군사적 갈등을 넘어서 일본 사회에 깊이 박힌 혐한 정서를 다시금 불러일으켰죠. 초계기 사건 직후 저는 일본의 서점에서 혐한 서적 코너를 다시 찾았습니다. 몇 년 전에 출판된 책들이 여전히 전시되어 있었고 새로운 책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펼쳐봤는데 한국이 과거사를 부풀려 일본을 공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책 속의 논리는 단순하고 일방적이었지만 이런 메시지가 일본 대중에게는 설득력을 가지는 것 같았어요. 이는 과거를 회피하려는 일본 사회의 심리적 방어벽을 보여주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일본 내 젊은 세대들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저희 세대는 한국이 부럽기도 하고 멋지다고 생각해요. 혐한 서적 같은 건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부모님 세대는 한국을 싫어하죠. 아마 그게 역사 때문일 거예요. 그의 말은 일본 사회 내부의 세대 간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한 평론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역사를 제대로 직면하지 않은 채 현대의 변화에 적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변화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젊은 세대가 한류를 받아들이는 동안 보수적인 세력은 그에 반발하며 혐한을 강화시키고 있죠. 이것이 일본의 딜레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과거를 넘어 미래를 보고 있었고 일본은 여전히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일본에서 지내면서 코로나 이후
저는 한 가지 뚜렷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혐한 정서가 이전처럼 강렬하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서점의 혐한 서적 코너는 늘 새 책들로 채워져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도 한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프로그램이 자주 방영되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혐한 서적의 출판이 주춤해졌고, 한국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방송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이런 변화의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다시 자료를 찾아보고 몇몇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 결과 혐한이 약화된 데는 여러 요인이 얽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이었습니다.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한국 문화가 일본 젊은 세대들에게 깊숙이 스며들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커져갔어요. 일본의 20대와 30대는 이미 한국을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이는 부모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대규모 시위나 혐한 관련 모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혐한 정서가 사회적으로 드러날 기회가 감소했어요. 거리에서 혐한을 외치던 목소리 대신 사람들은 생존과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죠. 팬데믹은 일본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지만 동시에 혐한 정서를 공론화하는 동력을 잃게 만든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일본 정치 환경의 변화였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물러난 뒤 그의 후임인 스가 요시히데와 기시다 후미오는 상대적으로 혐한 정서를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아베 정권 시절에는 한국과의 갈등이 정치적 도구로 자주 활용되었지만 새로운 지도부는 내치에 더 집중하며 한국 문제를 외면하는 태도를 보였죠. 이는 일본 내에서 혐한 정서가 점차 힘을 잃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본에서 혐한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혐한의 뿌리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나 문화적 차이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일본이 과거사를 직면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정체성 혼란과 불안을 외부로 돌리려는 방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거사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는 여전히 일본 사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고, 이는 언제든 다시 혐한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 문화학자는 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혐한은 일본 사회의 근본적인 자격지심에서 비롯됩니다. 일본이 과거에는 아시아의 리더로 군림했지만 현재는 성장에 밀려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죠. 그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한국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일본은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이 과거사를 기억하면서도 미래로 나아가는 반면 일본은 과거를 외면한 채 현재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세상에 전달할지 구체적으로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일본과 한국의 대조적인 모습은 단순히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고 직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독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저는 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간단하지만 강렬하게 정했죠.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바라보다 한국과 일본이 남긴 교훈. 기사를 쓰며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 일본에서 느낀 것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한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를 공유했지만 그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나 다릅니다. 한국은 과거를 기억하며 그것을 교훈 삼아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과거를 외면하며 현재에만 머물러 있죠. 두 나라의 대조적인 태도는 과거를 직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사의 중간 부분에서는 일본에서 만난 한 젊은 대학생의 말을 인용했어요. 부모님 세대는 한국을 싫어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K-팝과 드라마는 한국을 우리와 가까운 나라로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일본이 과거를 직면하지 않는다면 이런 긍정적인 변화도 언젠가는 멈출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은 일본의 젊은 세대가 얼마나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일본이 과거사를 직면하지 않을 때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었어요.
결론에서는 독자들에게 한국의 사례가 주는 교훈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면서도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기억을 교훈 삼아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류는 단순히 문화적 성공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국제사회에서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일본이 이 점을 인정하고 과거를 직면한다면 두 나라는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본 내에서 혐한은 언제든 다시 부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발행하자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독일에서는 한국의 과거사 기억 방식과 독일의 과거사 반성 방식이 비슷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한 독일 독자는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독일도 한때 과거를 외면하려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반응이 엇갈렸어요. 보수적인 독자들은 외국인이 일본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반발했지만 젊은 세대와 일부 진보적인 독자들은 제 기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한 일본 독자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의 태도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제는 일본도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한국 독자들은 자신들의 역사가 외국인의 시선으로도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사실에 놀랐고 저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제가 이 기사를 쓰기로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 기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도 과거를 직면하지 않는 사회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반대로 과거를 인정하고 책임질 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꾸준히 기록하겠다. 실제로 한국에서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후 저는 독일의 한 교육 전문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독일이 과거사를 반성하며 이룬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죠. 며칠 뒤 답장이 왔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우리가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른 국가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었죠. 이 말은 제가 앞으로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취재는 단순히 두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나라가 배워야 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한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 국민들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 사회의 책임감과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희생을 통해 사회의 근간을 지키고자 하는 한국 국민들의 모습은 진정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는 외국인이지만 이러한 가치와 전통을 꿋꿋이 이어가는 한국 사회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이러한 자부심과 가치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테디우스입니다. 제가 군복무를 위해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사실 저는 별다른 기대가 없었어요. 한국은 그저 또 하나의 임무 수행지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생각은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교통체계에 적잖이 놀랐어요. 제가 기대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발전된 사회라는 것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군과의 첫 번째 공동훈련에 참여했을 때 그들의 태도와 자세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모든 동작을 일사불란하게 해냈고 각자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보였어요. 한국군의 표정은 항상 진지했고 모든 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들과 함께 싸운다면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체력과 인내심은 놀라울 정도였어요. 아무리 힘든 훈련이더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지만 한국군을 보며 이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한국군 병사와 간단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 복무를 해야 하니까요.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제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원 입대가 일반적이고
군 복무는 선택사항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남자라면 누구나 군 복무를 해야 하고 그것이 국가를 지키는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 제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사회의 질서와 공동체 의식이 더욱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거리에서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켰고 공공장소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특히 군인들이 훈련 중에 보여준 철저한 자세는 그들의 국가에 대한 애정과 헌신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미국 군인으로서 군대가 개인에게 주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군복무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 전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임무에 대한 책임감을 철저하게 다하고 있었어요. 이들의 태도는 저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고 제 자신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국군과의 훈련에서 더욱 집중하고 그들로부터 배울 점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그들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지 전투 기술이나 체력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자세, 그리고 그 헌신에서 나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힘이자 동력이었어요. 한국에 주둔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이 나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할 때마다 매일 새로운 경험을 했고 한국 사람들의 민족적 자부심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 나라를 바라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자부심이 단순한 민족주의나 국수주의가 아니라 그들이 쌓아온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깊은 정체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공동체를 중시하는지를 자주 목격했어요.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제가 앉아있던 자리 근처에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타셨습니다. 제 옆에 있던 젊은 남성이 곧바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미국에서도 가끔 보긴 했지만 이곳에서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 젊은 남성의 행동은 단지 예의범절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었어요. 이런 장면을 수없이 목격하며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그 속에서 개인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개개인의 성취보다는 집단의 안녕과 국가의 발전이 더 큰 가치를 지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군 복무가 있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그들이 성인이 되었다는 중요한 신호였어요. 그들은 군 복무를 통해 성숙해지고 국가에 기여하는 애국심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자부심은 단순히 그들이 속한 나라가 발전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발전에 자신들이 직접 기여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 전체에 걸쳐 강하게 퍼져 있었고 특히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에게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국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이 그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자신도 이 나라의 강한 애착을 느끼게 되었어요. 특히 제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서 지내면서 우리는 모두 이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고 그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 자라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K-팝 음악을 듣고 한국 음식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한국 문화가 제 딸에게 주는 신선함과 열정은 저에게도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결국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몇 년 뒤 제 복무 기간이 끝나고 우리는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그저 또 다른 해외 파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배웠고 한국군이 보여준 책임감과 자부심은 제가 군인으로서 가진 긍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제 딸 자라 역시 한국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라는 이미 한국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 한국 문화와 언어에 깊이 빠져들어 있었어요.
결국 우리는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자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한국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특히 자라는 한국에 대한 열정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돌아온 첫날부터 딸은 K-팝 음악을 틀어놓고 한국 드라마를 연달아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자라가 한국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한 나라에 몰입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자라는 더 이상 단순한 취미로 한국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라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깊이 빠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하루는 저녁 식사 중에 자라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한국에서 대학에 다니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놀랐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자라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라의 표정을 보니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자라는 한국의 문화, 언어, 교육 시스템에 감동받았고 그곳에서 유학을 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자라가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었지만 한국에 대한 자라의 열정을 존중해주기로 결심했어요. 유학을 결심한 후 자라는 한국어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라는 이미 한국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고 한국어 실력도 빠르게 늘고 있었어요. 저는 딸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딸이 한국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믿었어요. 한국으로 유학을 떠난 자라는 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제 딸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했어요. 한국의 대학은 미국과는 다르게 철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학생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자라는 그런 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저는 딸이 한국에서 점점 더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라는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어요.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지만 자라가 그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 남자는 한국군 복무를 성실히 마쳤고 자라에게 진심으로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라는 그의 책임감 있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그가 보여준 강한 자부심에 반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이 놓였습니다. 자라의 결혼 소식을 듣고 난 이후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어요. 자라가 한국 남자와 결혼하려고 한 것은 제게 여러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라가 결혼할 남자는 성실함과 책임감이 가득한 인물이었어요. 자라가 저에게 종종 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의 헌신적인 태도와 가족을 향한 사랑이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그곳에서 봤던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책임감이 강했고 자신이 나라를 지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태도에 깊이 감명받았기 때문에 자라가 그런 사람과 결혼한다는 사실에 대해 안심할 수 있었어요. 자라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이슈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븐 유 한국에서는 유승준으로 알려진 K-팝 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인물로 그로 인해 한국으로의 입국이 금지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에 거주하며 한국에 다시 입국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그 결정을 부당하다고 생각해 소송을 걸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사건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실 스티븐 유라는 사람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복무할 당시 그가 이미 한국을 떠난 후였고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복무하는 동안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미국 내에서도 화제가 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의 과거와 병역 기피 논란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에 대한 제 감정은 점차 실망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복무할 때 경험한 것은 한국의 모든 남성들은 성인이 되면 반드시 군 복무를 해야 했고 그것은 그들에게 단순한 의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군과의 훈련을 통해 그들의 헌신과 책임감을 직접 목격했었어요. 그런데 스티븐 유라는 사람이 그런 중요한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을 떠난 것은 그들이 쌓아온 모든 가치를 배신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비자 소송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시도를 하는 동안 저는 그가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어요. 스티븐 유는 한국 군인들에게 그리고 그 나라에서 성실히 군복무를 마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국의 군인들은 모두 나라를 지키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그것을 국가와 사회에 대한 헌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헌신을 외면하고 도망간 것이었어요. 2019년 한국 대법원에서 스티븐 유의 입국 금지 결정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나왔을 때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가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소식이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그에 대한 반감이 강했어요. 많은 한국인들은 그가 입국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저 역시 그들의 감정에 공감했습니다. 그가 입국한다면 이는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친 사람들에게 큰 상처가 될 것이고 한국인들이 가진 자부심을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스티븐 유 사건은 저에게 한국의 군 복무와 그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았던 군인들의 헌신과 책임감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한국 군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그들이 보여준 자부심은 그보다 훨씬 깊고 강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그의 비자 발급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을 보며 저는 그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자라가 결혼한 후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할 기회를 자주 가졌습니다. 매년 한국을 찾을 때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실감했어요. 한국은 이미 제가 복무했을 때도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이후에도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첨단 기술,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화된 생활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도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몇몇 면에서는 한국이 더 앞서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처음 지내던 시절에도 느꼈지만 한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매우 철저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는 나이든 어른이나 임산부를 위한 자리가 항상 비워져 있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교통체계는 매우 정교하게 운영되었으며 대중교통의 효율성은 미국에서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라의 남편은 한국의 여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주 설명해 주었고 그는 한국 사회의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시스템에 대해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그런 태도는 제가 한국에서 군인으로 지낼 때 느꼈던 자부심과 맞닿아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히 발전된 기술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시민과 시스템이 함께 발전하는 나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라와 그녀의 남편은 한국에서 생활하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자라가 한국어를 배워나가면서 그들의 소통은 더 깊어졌고 남편 역시 미국의 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배워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조화롭게 융합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어요. 그들의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나라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라가 결혼하고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며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긍정적인 평가가 확고해졌어요. 한국은 단지 제가 복무했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제 가족의 일부가 된 나라였습니다. 자라의 남편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자라는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큰 안도감을 느꼈고 저는 제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매년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한국의 놀라운 발전 속도와 효율적인 시스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비교하면 그 변화의 폭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특히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며 이 나라의 끊임없는 성장 의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마치 미래를 미리 경험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한국에서 모바일 인터넷이 얼마나 빠른지 깨달을 때마다 신기했습니다. 서울의 어디서든 휴대폰을 통해 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는 무료로 제공되는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도 끊김없이 고화질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공공 서비스는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병원을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진료 예약부터 처방전 발급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로 처리되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시스템이 낯설었지만 곧 그 편리함에 완전히 반해버리게 되었죠. 한 번은 갑자기 아팠을 때 새벽에 병원에 가야 했는데 24시간 운영되는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진료 후 바로 근처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런 경험은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많은 공공 서비스가 오프라인으로 처리되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디지털 인프라가 매우 발달한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쇼핑을 하고 심지어 은행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었어요. 이런 편리함은 제 일상생활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발전 속도와 기술적 혁신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시민의식과 질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매번 실감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규칙을 잘 지켰어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어폰을 사용했고,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버스에서 실수로 큰 소리로 통화를 하다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황급히 통화를 끊은 적이 있어요. 그때 옆자리의 한국인이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어폰을 빌려주셨죠. 그 작은 친절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한국인들의 배려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점은 거리의 청결함이었어요. 쓰레기통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쓰레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집에 가져가거나 적절한 장소를 찾아버리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어요. 이 모든 것은 한국 사회가 공동체로서의 책임감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제 딸 자라도 한국의 이런 효율성과 질서를 높이 평가했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공공 서비스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되는지를 여러 차례 경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결혼 후 행정 절차를 밟으면서 모든 것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었다고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일주일, 심지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는 행정 처리가 한국에서는 며칠 만에 끝나는 것을 보며 저 역시 한국이 얼마나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라는 특히 한국의 배달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언제든 원하는 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배달받을 수 있다는 점이 그녀에겐 마치 마법 같았대요. 한 번은 늦은 밤에 갑자기 생일 케이크가 필요해서 주문했는데 놀랍게도 1시간도 안 되어 케이크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자라로 하여금 한국 생활에 더욱 애착을 갖게 만들었죠. 한국에서의 발전은 단지 기술적 혁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사회적 가치관과 시민의식, 그리고 책임감 있는 태도가 그 발전의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에 대한 한국인들의 철저한 태도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복잡해 보이는 분리수거 규칙을 모두가 성실히 지키는 모습을 보며 환경 보호에 대한 그들의 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첨단 기술과 전통적 가치관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은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들이 한국을 더 강하고 지속 가능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의 이런 모습은 제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우리 미국 사회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스티븐 유가 다시 한번 한국에 입국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 번째로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에서 그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그 결정을 강하게 지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올바른 결정이었어요. 2002년 그 당시 그가 한국 국민들 앞에서 군 복무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던 점을 떠올리면 그가 보여준 행동은 배신 그 자체였어요. 한국에서 군 복무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는 국가에 대한 헌신과 자부심입니다. 그들은 자국을 위해 싸우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고 그들의 책임감은 저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유는 그 모든 가치를 배신하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해 병역을 피했어요. 그가 한국을 떠나면서 남긴 상처는 단순히 군 복무를 피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한국 남성들이 성실히 지켜온 자긍심과 책임감을 무시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벌인 법적 투쟁은 한국 사회와 그들의 가치관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려고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법률 대리인은 법보다 대중감정에 좌우된 결정이라며 한국 정부를 비판했지만 저는 한국의 결정을 옳다고 생각해요. 대중감정이라고 하지만 그 감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국가적 책임과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책임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은 그들의 군 복무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22년이 넘도록 스티븐 유는 한국에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비자 신청을 반복하며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그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이 그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한국에서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친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그들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스티븐 유와 같은 사람이 입국해 그들이 지킨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도 그의 비자를 거부하며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 결정이 단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더 확실해졌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지 복무했던 나라가 아니라 가치와 책임감이 강하게 살아 숨쉬는 나라예요. 스티븐 유의 사례를 지켜보며 저는 한국의 군 복무 의무와 그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존중심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는 외국인이지만 한국 정부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한국이 이런 가치를 꿋꿋이 지켜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